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야당에서는 IAEA 자체를 못 믿겠다라는 불신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아니 과학으로 설명해도 못 믿겠다면 어쩌자는 거냐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연안에서 사는 우럭 말고 고등어나 갈치나 연어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고등어, 갈치, 연어, 통조기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 물어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IAEA의 결과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팬, 카페와 지지층 사이에서는 IAEA 총장을 SNS에 비판하는, SNS에 찾아가서 비판하는, 저격하는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팩트. 동아일보 오면 기사인데요. 어떤 팩트일까요? 함께 보시죠. 일본 고등어, 갈치, 국산과 산란지와 서식지가 다르다. 민주당 일각에서 우럭은 안전하다라는 정부 설명 이후에 고등어, 갈치는 어떨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자 전문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등어와 갈치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잡히는 어종과 산란지와 서식지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자, 많은 우려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신뢰.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인데요. 반면에 IAEA 믿어도 되냐라는 불신론이 여전히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도 그렇습니다. IAEA가 오염수 분석을 3차례 중 한 1차만 끝내고 결론을 발표했다라며 일본 쪽에 맞춰서 일본 쪽 입장 반영해 준 거 아니냐라는 신뢰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또 IAEA 측의 해명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2차, 3차 샘플 분석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함께 하기로 했다. 추후에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IAEA 기관의 신뢰성까지 흔드는 것은 선을 넘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분리. 중앙일보가 오늘 3면에 썼습니다. 방통위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로 의결됐습니다. 이르면 8월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KBS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행 시기는 아직은 유동적이라는 중앙일보 관측도 있습니다. 수신료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지금까지 마치 숨겨서 못 알아보는 것처럼 했던 걸 분리하겠다는 것뿐인데 KBS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부활. 조선일보 이면 기사 함께 보시죠. 공군 파일럿인 박인철 소령이 순직을 했죠. 그런데 AI가 순직한 박소령의 생전 표정 말투로 되살렸습니다. 고 박소령의 어머니가 눈물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학기술이 많은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군요. 잠시 후에 직접 보시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많은 우려가 있는데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어제에 이어 또 설명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의 정재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도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찾은 돌직구 원년 멤버죠. 김금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본은 계획대로라면 여름부터 이 정화된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과연 안전한 것이냐, 특히나 IAEA 못 믿겠다라는 우려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럭은 그렇다 치고 먼 바다에서 잡히는 갈치, 고등어, 삼치 이런 건 어쩔 건데 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 내지 비판의 목소리가 야당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의 국무조정실에서는 IAEA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 IAEA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한일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얻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염수 여름 방류는 변경 없다라는 기조 속에 일본 총리가 이달 11일에서 12일 직접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 특히 이 대한민국의 신뢰를 얻겠다라는 일본 총리의 입장이 강한 것으로 분위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 결과 일본이 알프스라는 정화 장치를 통해서 정화된 오염수를 방류하면 인체에는 무해할 정도의 아주 안전한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는 어떡할래? 라는 우려 내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생선이기 때문에 안전할까? 입장 들어보시죠. 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먼 거리를 이동하며 사는 회유성 어종도 있습니다.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안 정착성 어종은 일본산이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들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되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세슘 우럭이 일본 후쿠시마 해역 연안에서 발견이 되자 국내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일본 앞바다에서 세슘 우럭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우럭도 문제 있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역시 국립수산원에서 일본에서 자라는 우럭과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우럭은 다른 우럭이다. 연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다 건너 한국까지 올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러자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는 어떨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오늘 원자력공학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정재학 교수님 모셨는데 원자력공학의 대가에게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와 관련된 질문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사실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사랑하는 생선이기도 하고 많은 수산업자들이 사실 걱정하고 있어요. 고등어, 갈치, 멸치, 참조기 파시는 분들은 타격 있을까 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신뢰를 무릅쓰고 원자력공학 전문가께 여쭙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일본에서 사고 때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해수로 들어갔다가 해수에서 전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수의 농도가 충분히 낮다면 사실은 어류로 전이되는 그런 방사성 물질의 양은 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미지의 상태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해수의 농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은 어류에서의 방사성 물질의
양과 농도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어제 이제 저희 돌직구 쇼에 이제 출연하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그 수산물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걱정 내지 질문을 했었거든요. 일본 앞바다에서 사는 생선 말고 고등어, 갈치, 멸치 같이 돌아다니는 생선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라고 이제 우려를 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이제 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또 그 수입 통제 뭐 이런 체계도 또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 2011년에 사고 후에 많이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수산물을 계속 소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어떤 유의할 만한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는 결국 뭐 오염수를 방출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생선의 오염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교수님 뭐 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자면 고등어 좋아하십니까? 네, 수산물 좋아합니다. 아, 고등어 좋아하세요? 예. 아, 저도 고등어 구이 참 좋아해서 많이들 우리 국민들 걱정하지 마시고 고등어, 멸치, 참조기 또 하나 뭐였죠? 갈치, 우럭 많이들 또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수산물 시장도 그렇고 수산업자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안전한데 아직 방류도 안 되는데 좀 안전하고 깨끗한 생선 안 드신다. 근데 방류 이후에도 생선에는 걱정이 없다. 고등어, 갈치, 멸치, 참조기, 우럭들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이 먹겠습니다. 자, 수산물을 안전성과 관련해서 부가적인 Q&A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들 아예 다 물어보죠. 국내 연근의 수산물 방사능 수치 높아지나? 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입장을 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같이 10년 지나야 삼중수소 평균 농도 10만 분의 1에 도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요 우려는 이제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만약 여름부터 우리나라 바다에도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삼중수소 관련해서 라는 문제 제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숫자로 나타내면 0은 아니겠지만 예. 사실은 너무너무 숫자가 작아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 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숫자로는 0이 아니지만 실제로 의미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사고 직후에 많은 양이 방출이 된 이후에도 우리나라 해역 주변에서 어떤 방사성 물질의 농도 증가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유의할 만한 그런 우리 해역 주변에서의 방사성 핵종 농도의 증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Q&A 질문도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우려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로만 모아봤습니다. 일본 식품 국내 수입되면 방사능 노출되냐? 해양수산부는 입장을 냈어요. 현재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다. 통관 사례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극소량이어도 계속 노출되면 위험하지 않냐? 서울대 핵의학과의 강건욱 교수는 6천억 년 지나야 1년치 허용량 한도를 채운다라는 입장이 동아일보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정재학 교수님, 그래도 좀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수치가 이제 방사선량입니다. 이제 방사선량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방사선에 노출된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다라고 하면 성인의 경우에는 그 해에 받는 영향뿐 아니라 50년, 그러니까 평생 받는 영향을 누적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mSv 뭐 0.01mSv 하는 이야기는 고해 받는 선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섭취한 사람이 평생 동안 받을 영향을 모두 한 번에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누적되는 영향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는 기준치를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유효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나오셨는데, 네. 아까 이제 가장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어종의 어떤 오염 문제를 많이들 걱정하고 있어요.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뭐 괜찮다. 많은 전문가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자,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IAEA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지금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탄 부분 먹습니까? 삼겹살 굽다가 많이 타면
그거 먹으면 암 걸린다 해가지고 안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삼겹살을 탄 부분을 암 걸릴까 봐 안 먹는데 그 과학적으로 암 걸리려면 6톤을 먹어야 된답니다. 엄청 많은 양의 탄 부분을 먹어야 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암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우리 탄 부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 어민들은 어떠한 영향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결국에는 바다에는 많은 양의 삼중수소라든지 이런 방사능 물질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걸 보는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미비하다 하더라도 이걸 먹었을 때 내가 미래에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으로도 봐도 지향적이 아니라도 봐도 결국에는 이 수산물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비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정됐으니까 여러분 어민들 이거 사 드세요. 수산물 드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비할지언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일본에다가 이거 방류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영향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많은 패널께서 말씀 주셨는데 찬성하는 반대하는 과학자가 어디 있냐? 찬성하는 과학자는 많이 봤는데 반대하는 과학자 어디 있느냐 많이 하는데 보건학 교수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임산부는 엑스레이도 못 찍게 합니다. 엑스레이 찍기 전에 임산부는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지 마세요라고 권유한다는 거죠. 그게 방사능 영향이 아무리 미비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를 영향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버리면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IAEA가 미비하다고는 하지만 단 1%의 영향이라도 있다 한다면 정부는 일본 정부에다가 본들이 반감기를 걸칠 수 있는 안정성을 100%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국민을 보고 이거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반발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방류 자체를 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정부가 방류 반대 입장을 일본에게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전용기 의원 의견 들었습니다. 탄 삼겹살 임산부 엑스레이라는 비유도 들어봤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의원이 말씀 잘하셨다고 봅니다. 삼겹살 먹을 때 검게 타 있으면 잘 안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삼겹살 자체를 안 먹습니까? 비유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비유가 부족한 거죠. 삼겹살을 먹지 말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고 IAEA와 우리 윤석열 정부는 삼겹살에 새까맣게 탄 이 탄 부분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가, 이분은 어떻게 방류할 때 조심할 것인가, 이 수치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저렇게 좀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IAEA의 검증 하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방류를 하게 되는데 방류할 때 그 미미한 영향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위험성을 잘 알리고 그 미미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더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또 핵 원자력 기구인 IAEA, 그다음에 IAEA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원자력의 안전 표준을 만들고 규제하는 기관이잖아요, 국제적으로. 거기에서 좀 더 강화시켜 달라. 그리고 도쿄전력이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요구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도 그걸 대신해서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였습니까? 아예 삼겹살을 먹으면 안 된다. 삼겹살은 우리가 식당에다가 독국물 푸는 거다. 우물에 독국물이 풀었다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삼겹살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이 탄 것 때문에 삼겹살 안 먹어야 되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어디 신문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과학자 석학분들이 하신 그 비유 중에 저는 그게 딱 와닿던데 DNA 검사를 하면 99.9% 일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0.1% 일치 안 한다고 아니라고 할 겁니까? 그 숫자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100%가 좋죠.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학적 기준으로 99.9%가 일치한다고 하면 그게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0.1%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 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꼴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도쿄전력에 대해서 IAEA에 대해서 많은 걸 요구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요구를 하는 건 민주당으로서 정말 좋은 일인데 예.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근거 없이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다. 삼겹살 먹으면 안 걸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야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는 IAEA의 이번 결과 자체를 좀 불신하는 목소리,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IAEA가 일본에 결탁한 건 아니냐.
라는 주장도 민주당 일각에선 나오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문제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당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는 재차 방일해서 이런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국회 오염수 청문회도 반드시 열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선동, 바로 그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IAEA라는 기관 자체가 이 오염수 방류 국면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IAEA의 이번 결과 보고서는 충분한 검토를 걸치지 않은 일본 맞춤용이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야당 일각에서는 IAEA와 일본의 결탁설을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재명 대표도 IAEA의 이번 검사 자체를 못 믿겠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산자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 이런 건 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IAEA도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고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으로서 공신력 있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원안위에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최종 정하는데 반영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자, 원자력공학과 정재학 교수님께 묻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 방류와 관련해서 안전성을 점검한 기관이 IAEA인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IAEA는 이번 방류에 정확한, 적합한 기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그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는 그 유엔 산하 기구로서 그 방사선이라든지 원자력 쪽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물론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발표한 그 보고서 내용이 이제 있지만 우리가 꼭 그거를 100%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그 IAEA 보고서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검증 작업이 있기 때문에 국제 전문가 그룹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건 별도로 검토가 돼서 아마 정부에서 발표할 거고요.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IAEA는 그냥 핵시찰만 하는 데지 해양수 안전한 거를 IAEA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AEA 헌장이라고 있습니다. 헌장에 보면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고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핵 비확산도 다루지만 또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다루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지금까지 활동들을 보면 원자력뿐 아니라 방사선 안전에 대해서도 IAEA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활동을 해왔고 지금까지 이력을 보면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결탁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제기구의 생명은 그런 투명성과 또 객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AEA가 이야기하는 국제 안전 기준은 IAEA 쪽에서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의 보건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WHO 보건기구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ILO 국제 노동기구 이런 여러 가지 국제 기구와 단체에서도 그 해당되는 기준에 대해서 동의하고 승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유엔 찾아가자라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IAEA 자체의 불신설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어떠세요? 사실 IAEA가 결탁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탁설에 좀 무게가 있다. 저는 왜냐하면 많은 양의 자본들이 IAEA로 향하고 있고 사실 이번 그 보고서가 저는 답정너 보고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020년 2월에 그로시 총장, 그러니까 IAEA의 그로시 총장이 방류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뭐 원자력 관련된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긴 하지만 반대하는 과학자들은 배제됐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에 있는 과학자들은 배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총장이 방류를 지지했었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답은 정해놓고 이렇게 보고서를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IAEA에서 본인들이 시료를 다시 한번 떠가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에서 그 자료를 또 제공했대요. 일본에서 자료를 제공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심지어 마지막에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방류를 뭐 허가하거나 방류를 뭐 지지하는 건 아니다. 우리 보고서는 그냥 안정성이 당보됐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얘기하지 마라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AEA는 결국에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IAEA의 자본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보고서는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건학 쪽에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원자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IAEA에서는 당연히 그 원자력의 안정성만 검증하면 되는데 인체에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사실 의학에서도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IAEA 보고서만 가지고 일본이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의학계에서 정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벌써 방류하려고 하느냐 하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김금식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 너무 과도하게 상수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좋은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험성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해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험성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본이 방류를 안 하면 됩니다. 일본이 바다에다 방류를 안 하고 고체화시키거나 본인들 지하에 묻어서 방광기를 거쳐서 확실하게 100%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대한민국엔 피해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을 택하라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전용기 의원이 소개한 게 이제 야당의 공식 입장과도 이제 일치하는 입장인데 이제 야당에서 실제로 쉽게 제기되는 비판이거든요. 우려인데 교수님, IAEA가 일본이 그냥 떠다 준 물 갖고 자기 가서 랩에서 돌린 거 아니냐. 라는데 사실 이번 IAEA 결과 보고서에 이 샘플의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는 IAEA 검증단이 개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따라서 일본에서 그냥 떠서 준 물을 분석을 했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IAEA에서만 또 거의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스위스, 프랑스와 같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역량이 있는 그런 실험실들이 참여해서 실험실 교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시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 그 오염수 시료에 대해서 하나의 시료에 대해서 여러 연구실이 참여한 그런 결과들이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추가적으로 2개의 시료를 더 채취한 것으로 돼 있고 또 환경 시료도 앞으로 또 실험실 교차 분석을 수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런 분석들이 모두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보고서에 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오염수 시료 하나에 대해서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IAEA 쪽에서는 아마도 일본에서 그런 측정을 정확하게 또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본 것이고 또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실제 교차 분석을 통한 입증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전문가의 팩트와 관련된 이야기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제 일본에서 떠다 준 물만 갖고 돌린 게 아니라 세료 그 샘플 채취 과정에서도 IAEA가 철저히 검증했다라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앞서 이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입장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괴담을 얘기할 게 아니라 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IAEA 보고서 자체도 지금 믿을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고 또 본인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를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 2021년 4월에 정의용 그 당시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죠. IAEA의 기준에 부합하다고 하면 뭐 이것은 방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국회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의 IAEA는
민주당은 믿고 지금의 IAEA는 지금 못 믿는다는 것인가? 결국은 이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방류를 반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IAEA에 과연 일본 어떠한 근거에서 IAEA와 지금 일본이 그렇게 뭐 연루가 돼 있다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절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IAEA가 그럼 과학자들이 어떠한 뭐 정치 뭐 금전적 이익을 받고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하는 건가요? 그건 과학자들에 대한 저는 굉장히 폄하 발언이고 과학자들의 이 진정성을 저는 깎아내리는 정말 모독성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IAEA 보고서에는 IAE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과학자도 좀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여러 나라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보고서가 IAEA의 최종 보고서인데요. 그러면은 왜 미국이, 왜 스위스가, 왜 오스트리아가, 왜 일본 편을 들어주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밝히셔야죠. 그래서 이게 답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 너 지금 선생하고 지금 그러면은 결탁해가지고 이 이상한 시험 문제 낸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 주장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틀렸다고 해서 지금 학교와 어떤 특정 학생과 결탁을 좀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IAEA의 이 진정성과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아까 나온 것처럼 심층적으로 이 IAEA 보고서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존중을 하되 그것을 심층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IAEA나 일본에 요구할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예. 국민들의 어떠한 의혹이나 아니면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충분한 노력을 하실 거고요. 또 국민들의 그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네.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사이의 이견이 상당히 그 폭이 큽니다. 어제 산자위에서도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선조냐, 이승만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임진왜란 때 도망친 선조 같고 6.25 때 한강다리 폭파시키고 혼자 도망친 이승만 같습니다. 이 IAEA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술 성공하면 살 수 있다. 알프스를 통과했다고 해서 알프스 스위스 생수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고장도 많습니다. 근데 고장에 대해서는 점검이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그걸 권장했던 IAEA가 이번 보고서에는 권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발 후퇴했어요. 방향을 잡아도 완전히 잘못 잡았다. IAEA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취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찬반 논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사실인 양 발언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표합니다. IAEA에 돈을 대는 국가의 그 재정 기여 순수를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미국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까? 중국. 그럼 IAEA가 지금 중국 하청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야의 어제 산자위에서의 충돌 장면도 보셨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네. 그 여야가 저렇게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큰데 저는 합리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검증 요구 그리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면 이렇게까지 저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번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AEA가 그 일본의 하청기구다 또는 결탁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총장 했던 분이 과거에는 그런 학자로서 입장을 냈기 때문에 하청을 했거나 아니면 결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학자로서 했던 양심적 이야기를 사무총장 직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결탁설을 이야기하는 건 좀 과도한 경강부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IAEA를 일본에 그 결탁해서 하청한 기구라고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요. 저번에 그 여기 산자위에서도 정청래 의원이 IAEA는 평화적 안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핵사찰기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IAEA 하면 핵사찰이 제일 머리에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핵사찰기구로 정청래 의원은 이제 곡해를 하시는데 핵사찰을 했을 때 그때 생각나시죠? 우리 IAEA 검증단이 영변에 가서 핵사찰할 때 북한이 못 오게 막았잖아요. 막았죠. 막았던 이유가 뭡니까? IAEA는 미제 하청기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야당이 일본의 하청기구라 IAEA를 욕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입니까? 우리가 북한 핵을 대해서 투명하게 핵 폐기를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IAEA라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한 사찰단을 보내서 영변에 가서 그 냉각탑이라든지 원자로를 보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 못 들어온다. 너희들은 IAEA는 미제 꼭두각시 아니냐라고 반대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IAEA가 일본의 하수인이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헷갈려서는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겹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삼겹살에 이 그을린 탄 부분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환기 장치를 더 강화하고 그 타지 않도록 잘 굽고 이렇게 해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고 삼겹살을 통해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삼겹살 자체를 먹지 말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영기 의원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알프스를 통해서 방류하지 말고 아예 일본이 방류를 하지 않는 게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삼겹살 아예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제가 볼 때는 알프스를 통해서 방류를 하는데 방류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제대로 개선이 되는지, 그다음에 매번 모니터링을 해서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주해가지고 계속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 계속 공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이 되는지를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삼겹살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제가 또 민주당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 때 한 말씀만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여야는 이 외교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이것들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쟁을 해야지 독극물 테러, 뭐 방사능 테러 이렇게 해서 IAEA를 하청기구로 몰아가는 이런 식의 야당의 주장은 이 자체를 제가 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전용기 의원님. 삼겹살을 먹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돼지가 병들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탄 걸 먹는데 왜 돼지 병들기까지 갑니까? 아니 이미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서 방사능 물질들을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가 병들지 않겠어요? 이거는 영향이 0%가 아니고 미미하지만 있다라는 겁니다. IAEA에서 그거 밝혔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병들지 않게끔 해야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마치 문제가 다 아닌 것처럼 삼겹살을 다 먹지 말자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것은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우리 정부 여당이 왜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냐면 사실 정치적 이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 이거 우리 정부에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절대 대한민국에 이로운 점이 한 점도 없어요. 근데 정부하고 여당은 왜 이 방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냐, 그 판을 깔아주냐, 이런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그러니까 결국에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했고 여기에서 사고가 나왔던 오염수도 방류됐고 그 오염수 처리수가 지금 방류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방류를 시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고는 일본에서 났고 가장 싼 값에 이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방류예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이익은 단 1%도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왜 두둔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적 이익이라고 보면 우리 정부의 이익이 되고, 만약에 이 방류하고 나서 진짜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일본에서 수조 원을 대한민국에다 보상을 하겠대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뭐 인정은 할 수 있겠다, 요 정도 나온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하나 없이 일본에서 자기들이 가장 싼 값에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은 하등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 이 위험성이 담보된 행동들은 일본에서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 괴담 계속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탄핵을 시도한다 이런 얘기 김기현 대표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를 방류를 저지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먼저 박수치고 뛰어나갈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던 거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잘못해서 정권 교체됐다고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윤석열 정부가 방류를 저지한다면 오히려 박수 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이익을 따질 게 아니고 실제 국익을 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정작 교수님. 요거 이제 방류 이후에 안전한가라는 논의를 우리가 쭉 해봤잖아요. IAEA. 근데 이제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점 중에 또 하나의 결이, 사실은 아예 방류를 안 하면 이런 논란은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일본이 방류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 안 하는 게 더 좋죠. 그게 이제 전임 정부 때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류를 하겠다고 결정한 거는 일본이 우리 정부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전 정부 때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밝혔고, 전 정부도 방류는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방류하는 것만이 꼭 답은 아니죠, 사실?
일본에서 검토를 했지만 그 오염수를 폐기하는 방안에는 한 5가지 정도를 일본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증기 방출과 해양 방출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해양 방출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방금 전에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바다로 방출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전성을 사실은 따지기 전에 바다에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허용 가능한 일인지, 또 국제적으로 허용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엔 해양법이라든지 아니면 런던 협약 이런 쪽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제법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아마 정부에서 지금 IAEA 점검 보고서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안전성 측면을 포함해서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방출이 국제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좀 명확하게 정부에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무조건 IAEA 결과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방류를 하는 것이 과연 국제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명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의 정재학 교수님 어제 오늘 모시고 또 중요한 과학적 사실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0번 징계안을 핑퐁 여야가 주고받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당층은 두터워졌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휘하러 적극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서 윤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괴담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서로 비판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어느 쪽에 마음이 더 주고 있을까요? 국민들은 어느 쪽에 더 신뢰를 주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걸에서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하나하나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전반적인 여론 변화 흐름을 보시는 것이 여론조사를 이해하실 때 좀 보다 더 쉬운 방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먼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위에 빨간 선이 긍정, 아래 빨간 선이 긍정, 부정, 밑에 파란 선이 긍정 그래프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는 38.4%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부정평가는 53.0인데요. 앞서서 말했던 추이를 보시려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6.3에서 38.4%로 소폭 상승을 했고요.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58.5에서 53.0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 가까이를 육박하고 있다라는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두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과 야당이 괴담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양당의 정당 지지율을 함께 보겠습니다. 7월의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은 34.1%, 민주당이 30.9%, 정의당이 4.6%, 기타 정당이 1.9%, 지지정당 없다가 27.3%, 모름 무응답이 1.1%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34.1%, 30.9%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차범위 안에 들어오는 수치입니다. 자, 34.1, 30.9 정당 지지율까지 확인을 했고요. 신당 창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긍정평가가 47.7, 부정응답이 42.4%의 신당 창당과 관련된 응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오셨는데 정법전 대통령의 지지율 보셨고 양당 여론조사 보셨어요? 후쿠시마 이야기 우리가 계속했는데 아무래도 후쿠시마 국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당 말이 맞나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천하 삼분지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여당, 야당, 무당으로 이렇게 세 수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무당파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무당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세력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무당파가 실체화가 되는 것은 제3의 정당이 과연 설립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제3의 정당이 설립되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 캐스팅 보트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무당파는 많이 있는데 무당파가 무당파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과연 리더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회의가 들거든요. 예. 여러 가지 모색이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은 앞으로 1년도 안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3의 정치 세력이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몰상식하고 비과학적인 그러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행동을 보여주는 쪽으로 여야 모두 그렇죠. 예. 국민들의 마음이 확 쏠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대선하고 틀려가지고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 차이만 해도 오로하 나심 게임으로 더 위너 테이크스 잇,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 정당에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 정당 지지율 띄웠는데 국민의힘 34.1, 민주당 30.9, 무장층 지지정당 없으면 27.3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한번 띄워주시죠. 요 흐름대로 선거를 대비한다면 아직 마음을 못 정한 27.3%의 이 회색지대에 있는 국민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더 많이 가져오느냐, 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오느냐의 싸움이 총선일 것이고, 우리가 뭐 오차범위 얘기합니다만 실제 투표 결과 1%라고 앞서는 정당이 또 해당 지역의 의원이 사실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선거의 룰이 있기 때문에 이 정당 지지율 추이를 좀 주도 면밀하게 양정당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가운데 양당이 서로를 향해서 10번 징계안을 주고받았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원자력 전문가에게 돌팔이 과학자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나라의 선량한 수산업자와 횟집 또 젓갈집 상인들이 큰 피해를 좀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손상했다고 판단을 해서. 자, 전주혜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돌팔이 과학자 발언을 윤리위에 제소했고, 또 임종성 의원의 뭐를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라는 발언을 각각 윤리위에 제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이제 공익의 대표자죠. 그래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또 적절한 그런 언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앨리슨 교수를 이제 돌팔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했죠. 근데 사실 이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물리과학계의 석학입니다. 근데 이런 분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까 시험 문제 본인이 틀렸다고 해서 시험 문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IAEA와 결탁을 했다, 일본이 이런 식의 발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라는 분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앨리슨 교수에 대한 물론 모욕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손상이죠. 임종성 의원의 발언은 제 입에 차마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막말이죠. 아무리 괴담 정치에 몰두한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국민들을 상대로 그러한 막말로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다. 그런 이제 의견으로 저희가 징계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굉장히 부적절했죠. 6월 30일 또 후쿠시마 청문회, 후쿠시마 결의안을 이제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일본 여행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이제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이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뒤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 앞에서는 일본 오염수 굉장히 이거 위험해. 뭐 일본 뭐 이거 생선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는 분들이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 하는 행동인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배신감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이러한 부적절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을 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제 그 세 분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논란이 됐던 돌파리 과학자 발언 등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And the implication is that after 2 weeks, with the same kind of risk, I could drink another liter of water in the same way, or even 10 times as much water.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파리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자, 방금 이 발언, 돌파리 과학자 발언하고 뭘 먹겠다라는 임종석 의원의 발언, 전재 의원이 당을 대신해서 윤리위에 징계로 제소를 한 건데요. 자, 그럼 야당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뭐 윤리위에 제소를 굉장히 많이 했죠. 김기현 대표에 대한 제소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른 건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그 임종석 의원의 발언까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거야 뭐 어떠한 논리를 갖다 대서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X를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발언들은 사실 그렇게 선 넘은 발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윤리위 징계가 마치 뭐 도깨비 방망이인 양 이렇게 제소해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괜히 그냥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윤리위에 제소될 만한 발언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도구로 하여금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여야가 10번째 징계안을 주고받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경태 최고위원, 윤 성적 학대 발언,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 권칠승 대변인, 천안함 관련 막말, 황보승희 의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기현 대표, 마약 도취 발언, 윤영찬 의원의 쿠데타 발언, 이재명 대표, 돌파리 과학자 발언, 임종석 의원, X를 먹을지언정, 김영주 의원, 일본 골프 여행 논란, 10번째 징계안을 서로가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정법전. 네네. 근데 뭐 윤리위에서 제대로 뭐 징계하는 거는 잘 못 봤어요. 뭐 김남국 건도 그렇고 자문위에서도 결론 못 내리고 있고 정치적 의미로 봐야겠죠. 여야 모두 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국회에서 그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다음에 내가 당할지도 모르는데 윤리위 뭐 백날 해봤자 한국경제보도 35년간 징계한 한 건 통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스스로를 뭐 징계하겠습니까? 누가 뭐 스스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의 견제 기관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 여러분 나와 계시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지금 뭐 검찰 개혁해야 된다, 검사가 어쩌다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검사보다도 의원님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한 정치인들을 오히려 방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해양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방류하게 되면. 자, 너무 오염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일반 정치 사안 얘기인데 여야 얘기 나온 김에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급 두 분이 충돌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른바 설전인데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큰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연전 연패를 당하고 있을 때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국민의힘의 선거 전문가였죠.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시켜 대통령 철학을 반영하는 건 건국 이래 처음이다라고 현 정부에게 따끔한 충고에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홍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한 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소위 그 차관들 임명하는 그 과정이 보면은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어요. 부처에 문제가 있으면은 최종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장관인데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차관을 시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갖다가 반영을 해라. 이런 국정 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자,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건국이에 이런 착금 이사 있었나? 그럼 건국이래 청와대 경제수석이 뇌물로 구속된 적이 있었냐? 옛날 노래처럼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가 설친다라며 강하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김근식 실장님, 사실은 이 뭐 홍준표 시장도 대표를 하셨고 국민의힘의 뭐 대선 주자였고 김종인 대표도 대표급으로서 중요한 선거를 국민의힘에게 승리로 안겨다 준 다들 뭐 대표급 인사 두 분 아니십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홍 시장이 세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난 대선 지난 다음에는 현실 정치에서는 사실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논평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태섭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과 관련해서 뒤에서 돕고 있다고 기사가 좀 나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기보다는 새로운 걸 뭐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해봐라 이런 식의 덕담 수준으로 제가 그냥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어떤 개입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멀로 정치인으로서의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다양한 논평을 하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각을 많이 세우고 있는 건 분명히 맞죠. 이제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셨는데 점성술사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별의 순간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별의 순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점성술사라고 비아냥을 거린 것으로 보이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전에 저하고도 한번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하찮은 존재한테도 설전을 벌이시는 거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모두까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만 놔두고는 뭐 전체 모두까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대구시의 시정이 좀 한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후보를 했죠. 당대표 2번 했죠. 경남지사를 2번 했죠. 지금 대구시장을 하죠. 국회의원 4번 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뭐 사랑의 예정에 쓴소리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한 것은 그냥 다분히 감정적인 것 같아요. 감정적인 거다. 왜냐하면 그 차관 정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현실 정치에 대한 일종의 논평이면 차관 정치가 문제가 없다는 논박을 하면 되는데 이거 페르시아의 무슨 왕자가 나온 점성술사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은 경제수석 때 입에 돈 받아 먹었냐. 이건 그냥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다소 좀 무더위에 좀 감정이 상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분 사이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 아마 좀 묵은 감정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분 다 원로로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그 보도를 계기로 당 내에서 굉장히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김종인 또 비대위원장이 선거의 뭐 전략가니만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 홍 시장이 또 이제 큰 선거에 목표가 있는 만큼 어떻게든 홍 시장이 다시 중앙 정치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한다. 아까 뭐 모두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충돌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두 분을 평가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홍 시장은 그래도 대단한 선거 승리 이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대구에 나가서 공당을 이기고.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홍 시장은 작은 선거만 이기고 김 비대위원장은 큰 선거를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 다양한 얘기 돌던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현실 정치에 직접 나서서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주위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가서도 비대위원장 했고 그렇다가 자기가 팽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국민의힘 와서도 비대위원장에서 당을 좀 고쳐놨다가 또 팽당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양당에 또 부른다고 해서 갈 생각은 저는 아닌 것으로 또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전히 다음 대선을 생각을 염두에 두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의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자기의 존재감을 위해서는 지방인 대구시정을 맡는 시장이긴 하지만 중앙 정치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하고 이 존재감을 뿜뿜하는 것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자기를 확인하는 데는 필요해서 아마 저렇게 모두가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TV 모양인데 KBS 수신료군요. 30년 만에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기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고지서를 따로 발급하겠다, 절치선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의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현 전 의원이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되어 온 방송법 시행령이 김효지 의원과 이상인 의원 손에 의해 의결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처리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KBS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리징수에 대한 KBS 측 입장입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다.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충돌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은 막가파식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장 중단하라.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우격 따짐이다. 방통위는 졸속 시행령 개정 불법 방송 장악을 즉시 중단하라. 민주당 지도부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리징수를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정치적 이해득식만 따지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뭐 여야 사이의 문제까지 비화됐는데 정법전. 네네. 법적으로 좀 한번 보시죠. 네. 일단은 수신료를 폐지하자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네네. 수신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공영방송이니까. 그러면 KBS가 이 국민들의 수신료를 받을 만큼 공영방송으로서 그간 정치적인 편향성 시비 없이 잘해왔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자, 수신료를 폐지가 아니라 분리징수하겠다라는 것. 네. 자, 법적으로 볼 때, 법정신으로 볼 때 정법정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방송법에 나와 있어요. 그냥 드라이하게 법조문만 말씀을 드리면은 수신료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KBS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KBS에서 이번에 10,000원으로 하자, 20,000원으로 하자 이렇게 뚝딱 결정을 해도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방통위를 거쳐가지고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수신료 안 내면은 그 세금처럼 그 체납 처분처럼 그렇게 징수될 수도 있는데 방송법 67조에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KBS가 이런 수신료를 직접 거둘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게 지정하는 자한테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탁받은 데가 어디냐? 거기가 이제 한전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렇게 지정받은 자 한전이죠. 한전은 수신료를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서, 다시 말해서 고유 업무인 전기료 고지한 것과 결합해서 이 수신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시행령 규정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제 고유 행위와 결합해서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한전이 수신료를 거둘 수는 있는데 전기료와 같이 해서 거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수신료는 내야 되는 거고 이거를 한전이 전기요금하고 같이 걷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이고 시청료, 수신료는 수신료인 것이지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국민들 여론이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이 수신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고 있는데
3%, 뭐 97%가 찬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민주당은 3%와 일부 KBS 직원들을 대변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KBS 직원들이 수신료를 나눠 먹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공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지 KBS가 잘했다라고 하면 이 규정 고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법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전영기 의원님, 네. 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사실 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분리징수 해야 되는 것은 길게 봤을 때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금 당장의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하는 거는 방송 장악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KBS 분리징수는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요. 예. 왜냐하면 KBS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뭐 고액 연봉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답답한 심정인 것은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결국에 수신료 폐지나 분리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법적인 영역까지 넘어와야 돼서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시행령을 바로 뜯어 고친 것인데 저희가 봤던 내용들은 KBS가 본인들 마음대로 안 움직여 주니까 이거 급하게 사실 예산을 뺏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분리징수는 지금 시기상조다. 나중에는 분리징수를 해야겠지만 당장 시행령을 바로 고쳐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으로 넘어왔을 때는 국회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의원님. 분리징수를 하는 게 지금 뭐 시대적 흐름에 맞는 거죠. 사실 국민들이 모르고 2,500원씩 냈던 거죠. 그냥 전기료에 그냥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모르고 냈던 거고요. 이게 지금 TV가 없는 집도 있습니다. 아예. 뭐 KBS만 안 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타사 방송도 안 보는 그런 아예 TV가 없는 집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왜 2,500원을 왜 내야 됩니까? 사실 그런 근본적인 부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 눈높이의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는 사람이 그냥 선택권을 줘서 이게 내가 KBS 보기 싫다 그러면은 KBS가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리하는 것이 저는 왜 이제서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KBS는 스스로 방만 경영한 것을 뒤돌아봐야죠. 이게 국민들이 따박따박 보든 안 보든 2,500원씩 월 주는 이 한 가구당 주는 걸 가지고 이게 좋은 방송을 하고 또 공정 방송을 하고 이런 데에 지금 돈을 쏟아부은 게 아니라 지금 이 고액 연봉자가 지금 뭐 1억 원이 지금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평균 연봉이.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이 2,500원 가지고 결국 KBS가 신의 직장이 됐죠. 이게 방만 경영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뼈를 꺾는 그러한 자구책이나 자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그동안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자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이 분리 시행령은 저는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예, 여야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돈봉투가 주인공이군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구속되면서 야당 내에 일정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 기사가 보도됐는데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죠.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됐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다음엔 내영장이 나올 수도 가결시킬 수 있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불체포 특검 포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지만 보좌관이 구속되는 거 보면서 이 혁신위 의견을 점점 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기사입니다. 박모 씨가 구속됐죠. 민주당 관계자 박 씨가 입 열면 난리 날 것이다라는 우려도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할 것이다라고 어제
입장을 밝혔군요. 불체포 특권 관련 어떤 결정이 있든지 헌법에 따라 검찰 일을 하겠다라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정법전, 네네. 이게 박모 보좌관이 딱 구속이 되면서 민주당 의원 일부에서는 이거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라는 게 조선일보 보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박 보좌관이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드디어 쉽게 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별의 순간이 송 대표한테 온 거예요. 이제 검찰이 부를 테니까 기다렸던 그 시간이 온 것이 이제 그 임박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방탄했던 것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러면 법원에서 과연 그 두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를 했을 때 과연 그때 구속이 안 됐을 것인가, 그 영장이 기각됐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영장이 충분히 인용돼가지고 지금쯤 그 두 분은 지금 구치소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강내구도 그다음에 박 보좌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냥 의원 보좌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치는 굉장히 낮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의 죄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구속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박 보좌관이 이야기했던 그 의원님들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방탄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방탄소년단에 의해서 몇 명만 더 멤버가 갖춰지면은 방탄의원단까지도 그 결성됐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참 문제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혁신위에서 그 불체포 특권 이거 하자, 이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혁신위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그 결정마저도 유야무야 될 지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실루엣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자, 오랜만에 보네요. 국가대표 출신의 이천수 선수인데, 이천수 선수가 이번에 뺑소니범을 뛰어가서 잡았다고 합니다. 야, 이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로 도주라니요. 자, 지금 누군가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제밤 꽉 막힌 올림픽대로 차량들 옆으로 한 사람이 도망가는데, 하얀 옷의 남성이 누군가를 뒤쫓죠. 바로 이천수 씨입니다. 1km가량의 빗속 질주 끝에 도망치던 뺑소니범을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의 이천수 선수가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피해 택시기사. 이천수 선수가 지나가다가 저는 불의를 보면 이런 거 안 넘긴다라고 하더라라고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 도망가는 뺑소니범이 이제 음주를 한 것으로 기사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도망치면서도 뒤를 보면서 왜 이렇게 빨라라고 아마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쫓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음주운전은 안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이천수 선수 아내가 심하은 씨인데 SNS에 우리 남편은 몇 년 전에 여자 화장실 몰카범도 잡았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검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천수 선수의 검거 행위를 응원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해군이요, 북한이 얼마 전에 발사 실패한 로켓 일부를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군사 정찰 위성 아니겠습니까? 머리 쪽에 있는 그 위성의 일부도 인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성의 품질은 어땠을까? 망원경 수준이더라. 망원경 수준이더라. 둘 중에 하나겠죠. 북한의 기술력이 그 수준밖에 안 되거나, 아니면 북한은 군사정찰용 위성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ICBM 실험이었다라는 거거나, 아니면 둘 다가 맞거나 이겠죠. 진실은 어디 있을까? 자, 일단 합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이번 작전을 통해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하여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린 로켓은 천리마입니다.
천리를 단걸음에 갈 수 있다는 말, 천리말을 붙였고 그리고 북한이 이름 붙인 위성, 이름은 만리경입니다. 만리를 내다볼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우리 군이 건져 올린 북한의 위성, 만리를 내다볼 수 있는 실력, 품질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5월 31일 평안북도 동창리 우주발사체 발사했는데 카메라, 광학장비, 부품 등의 잔해를 인양했습니다. 위성 부품도 우리가 건져 올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만리경 1호가 해상도 10에서 20m 수준, 상업용 위성 성능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 전문가이기도 한 김무식 교수님, 뭐 사실은 북한 전문가, 북한을 오래 취재했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일찍이 예상한 바 있었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김정은, 김여정 시대 들어서 군사정찰 위성하니까 실제 또 뭐 어디서 지원받아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위성이 있는 건 아닌지가 걱정돼서 우리 군이 꼭 이 북한의 위성 잔해를 건져 올리길 바랬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군이 잘 건졌고 두 번째는 역시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노동당 8차 당대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그 8차 당대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뭐였냐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5대 과업을 그 당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5대 과업에 따라서 지금 다음 2021년에 있으니까 5년 뒤에 9차 당대회를 열게 돼 있거든요. 2026년입니다. 그때까지 5대 과업을 지금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중에 마지막 남은 과제가 정찰 위성을 띄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김정은 시대에 서두르고 있는 건데 이 정찰 위성을 처음으로 띄워 올리고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해상을 지나가다가 공중 폭발해가지고 서해상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구조 인양 작업을 통해가지고 다 인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사체인 그 천리마 1호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꼭대기 부분에 있었던 이 만리경 1호라고 하는 위성체도 지금 확실하게 분석을 했는데 분석 결과를 보니까 망원경 수준이더라. 정찰 위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 대기권에 띄워 올려서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그 지역의 정확한 지형 지물들, 움직임들을 정말 현미경처럼 보겠다는 게 이 정찰 위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망원경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보기 때문에 저게 점인지 사람인지 건물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북한의 이 정찰 위성을 띄워 올린 것이 실패했던 것도 뭐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실패했지만 띄워 올려서 맨 위에 띄웠던 만리경 1호라고 하는 그들의 정찰 위성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형편없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어서 저는 아마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실패한 다음에 북한의 공식 입장도 그거였습니다. 뭐 잘못했다, 개선점을 찾아보겠다 이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쏘아 올리겠다 이것만 발표를 했어요. 아마도 저걸 실패했던 그 과학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정혁진 변호사님 국방부에도 계셨잖아요. 근무하셨었잖아요. 네네. 군사정찰 위성이라면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에서 대기권에서 쫙 땡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미군 기지에 뭐가 있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망원경 수준이라면 통일전망대 가서 500원 넣고 저쪽 땡겨보는 그 수준이잖아요, 망원경. 그러니까 이게 군사과학 수준이 북한은 비대칭적이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모든 면이 골고루 발전한 게 아니고 핵이면 핵, 미사일이면 미사일, 그 최고 지도자 동지가 딱 집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나머지는 북한의 체제 그 특성상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행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경계를 늦출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휴전선하고 우리는 여기하고 이 서울시 한복판하고 30분이면 가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도 아무렇게나 막 난사를 해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합참에서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더 경계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6.25 전쟁 당시에 후퇴하던 우리 국군을 지켜주고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던 북한군을 온몸으로 막아내서 승전을 올렸던 이 백선엽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동상이 6.25 격전지에 우뚝 섰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친일파라며 공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 동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3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이 6.25 전쟁 영웅이고 미국에서는 거의 뭐
우리나라의 장군 중에서는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한 굉장히 존경심을 미국에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 등으로 폄훼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자, 그 논란 끝에 이 동상이 우뚝 서게 됐습니다. 여전히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반발해요. 일제압잡이다라는 이제 폄훼가 있는데, 김 교수님, 김우식 교수님 좀 안타깝군요. 사실은 이제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보다 당시 6.25 전쟁 때 같이 참전했던 미군 또 유엔군에서 그렇게 영웅으로 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약관의 나이에 별 3개 또 별 4개 참모총장까지 달면서 이 다부동 전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민군이 그냥 폭풍처럼 밀려 내려올 때 낙동강 전투를 마지막으로 막았던 최후의 승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지켰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을 지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칠곡에 있는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이 영웅적으로 성공함으로써 사실은 다시 반격의 기회를 가졌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이제 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승기를 잡았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젊은 나이에 별 4개까지 달면서 전쟁 영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반민족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단체에서 이 백선엽 장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이 장군으로서 활동하기 전에 일제 시대에 만주에서 친일 행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반민족 친일 행위자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게 특히 2009년에 정부의 친일 민족 반민족 행위 규명위원회에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어제 이러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 대한민국을 지킨 전쟁 영웅으로서의 백선엽 장군을 그 다부동 전투 현지가 있었던 칠곡에다가 저게 거대한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다진 건데요. 어제 박민식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훈부에서 나서서 그 친일 기록에 대했던 것들을 다시 재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AI 기술로 순직한 조종사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고 박인철 소령의 어머님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보고 싶었어요, 엄마.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어때, 인설이는 잘 지내니? 아버지도 만났어요. 아버지 만나서 어땠어? 아버지랑 그동안 못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너무 일찍 네가 엄마 곁을 떠난 거 정말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었어. 내 아들 정말 멋있다. 참 이게 뭉클해지는 순간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AI인 줄 알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토록 그리웠던 아들이 젊은 나이에 순직을 했잖아요. 그것도 네네. 남편에 이어서. 네네. 순직할 당시에 보고 싶었던 아들 모습 그대로 어머니에 대해서 보고 싶다, 사랑의 표현을 하는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또 반갑고 한편으로는 또 서글펐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엄마랑 아들이 너무 닮았다. 보니까 너무 닮았네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이 생각이 들고요. 저 박인철 소령의 가족을 우리 대한민국은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과학기술의 명암이 있지만 이렇게 좋게 선의를 갖고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특별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